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제 진짜와 가짜가 딱 구별이 되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면서 나중에 더 크게 올라가는.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은 네,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예. 요즘 시장이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근데 정말 장기간 투자를 하신 입장에서 현재 시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예. 좀 일반적인 그런 전문가들과 좀 다른 뷰가 나올 예. 거라고 지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예.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저희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하락 문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확실히 그런 얘기에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영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뭐 더 빠진다, 뭐 2천 간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게 어떤 기업 실적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물가가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뭐 꺾일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지금 이번에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이미 뭐 9% 맞아요. 이제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0.7을 한꺼번에 올렸는데 저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가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9%로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이제 뭔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생각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앞으로 더 물가가 올라갈 거다. 약간 그러한 심리가 약간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찬물을 확 끼얹어서 앞으로 물가가 안 오를 수도 있겠다.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통화 정책 수단에서는 결국은 뭐 금리를 올리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조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최근 같은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시장 모든 것들이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총 어떤 유동성을 줄여주면서 물가를 잡는 게 약간 급선무지 않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더 하락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이제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콕 집어서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 이러면은 뭔가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총 어떤 유동성이 줄어든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하락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무섭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기업의 개별적인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는지 안 반영이 됐는지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물가지수가 한 9%까지 올라서 1%를 만약에 정말 올린다면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주식시장을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 과연 어떤 기업이 잘 버틸 수 있는가. 그런 약간 기본적인 걸로 좀 시장을 접근하면은 우리가 이 공포스러움을 넘어서 약간 이상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거의 한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번처럼 연준이 오락가락 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 예. 작년 한 이맘때만 하더라도 괜찮다, 뭐 2023년까지 무조건 제로금리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예. 갑작스럽게 올해 들어서 스탠스를 확 바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기준금리 1% 올릴 것이다, 또 물가가 여기에서 뭐 정점을 찍었다, 아니면은 더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어차피 연준도 못 맞추는데 투자자가 뭐 맞출 가능성은 맞습니다. 사실 예. 낮은 거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좀 돈을 잘 벌 수 있는 펀드멘탈이 우량한 그런 기업들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 주식을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가 사실은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이제 보통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식을 결국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이거를 팔아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떨어질 때 주식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대부분 투자를 하면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없고 좀 실패를 하는 이유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는 것보다는 사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점이 이제 다른 관점인데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의 어떤 상황보다는 고금리 상황에 지금 주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고금리에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버틸 수 없는 기업이 있는데 버틸 수 없는 기업은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거기다 그러니까 매출이 작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도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고금리 때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매출도 적절히 나오고 영업이익도 적절히 나오는데 부채 비율이 작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면서 그러면 경쟁사들이 부실한 경쟁사들이 하나둘씩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엔 더 크게 올라가는. 대부분 항상 이제 버블이 늘었다가 줄었다, 버블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 같은 시장에 굉장히 저희가 공포를 느끼는 게 연준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버블이 너무 많이 끼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을 우리가 우리 달란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연준을 우리가 믿고 있다가 지금 다들 너무 연준마저도 이제 당황하니까 저희가 더 당황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고금리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예. 그런 기업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예.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고 예. 실적이 괜찮은 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게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늘 많이 하거든요. 성장주냐 실적주냐. 이제 우리가 장이 좋을 때는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느냐 실적주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잘 될 때는 뭘 이제 그게 이제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제 진짜와 가짜가 딱 구별이 되거든요. 구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주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크기 때문에 상황이 좋을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성장주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확실히 뭔가 이제 경험을 하고 나면은 훨씬 이제 투자를 할 때 노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 투자하면은 실적과 도대체 주가의 관계가 무슨 소용이냐. 실적이 좋아도 주식이 안 올라가지 않느냐. 지금이 딱 그런 장세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주식이 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최악의 상황일 때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많은 분들에게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다.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굉장히 너무 보수적으로 들리고 무슨 투자하는 사람이 저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 이제 오르고 떨어질 때 그 구간이 정말 뭔가 주식 시장이 전쟁터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살아남기만 하면 살아남는다는 게 뭐냐면 주식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대부분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주식의 어떤 상황이 안 좋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부채가 높거나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은 심지어 파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떨어졌을 때 같이 올라가기만 하면 예를 들어 지수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2300인데 여기서 뭐 더 공포를 조성해서 주식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화폐량이 계속 많아지면서 이게 결국은 증시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서 과연 이제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 지금 약간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살아남는 기업들한테 큰 기회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쟁 업체들이 하나둘씩 다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동안 뭐 성장주라고 했던 뭐 많은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면은 하나둘씩 이제 좀 이제 조정을 받는
약간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네. 이게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굉장히 연준이 방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채가 적고 펀더멘탈이 우량한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약간 좀 어떤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형주 뭐 이런 기업들을 볼 수 있을까요?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좀 이제 잘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퍼가 이제 그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좀 이제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훨씬 더, 왜냐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이제 계속 현금 흐름이 들어오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은 되지만 뭐 버틸 만하다 라는 기업이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런 기업이 있는데 야 금리 올라가면 어떡하지?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투자자들 마음 자체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화를 내요. 미래 3년 뒤는 모르겠고 지금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떨어진다는 거는 채권을 발행을 해도 채권도 이제 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도 자금이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부실 기업은 버티기가 힘든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막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또 두둑한 현금을 가지고 부채가 낮은 그런 기업도 생각하니까 사실 뭐 삼성전자나 그런 반도체가 대표적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예를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현대차 아니면 포스코 거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실적이 좋고 좀 좋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좀 실적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충분히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제가 주영님 영상을 자주 보니까 예. 현금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할까 이런 주제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금 현금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할까 요거를 이제 일부러 쓰는 게 뭐냐면 지금 다들 너무 겁을 내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을 많이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현금을 더 마련해 오면 되느냐. 그러니까 좀 돈이 많으신 그렇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네네. 돈이 많다기보다는 그 전에 투자를 좀 이제 자제하고 있다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좀 뭐랄까 적금이나 이런 거를 해지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느냐.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는 만약에 이제 내가 1억이 있다면 약간 어떤 느낌, 쇼핑?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지금 뭐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뭐 삼성전자나 뭐 우리가 흔히 뭐 좋았다라고 했던 주식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네이버나 삼성 SDI 뭐 그 전에 굉장히 뭐 좋았다라고 했던 주식들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맞아요. 뭐 게임주나 엔터주는 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상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좀 시각을 물론 이제 우리가 힘이 들지만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현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상의 효과가 뭐냐면 현금을 항상 내가 아무리 장세가 좋아도 어떤 현금에 대한 것들을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약간 그런 관점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주식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KTNG라든지 그 전에 뭐 통신주 이거는 사실은 현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안 떨어졌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쵸. 이거를 네. 언제쯤 팔고 내가 이제 성장주 중에서 많이 떨어진 주식을 좀 사볼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전체로 봤을 때 내가 배당주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섞어주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은 훨씬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결국은 이제 한번 복습? 이제 과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저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공격적인 주식 말고 좀 실적주라든지 안정적인 주식들을 좀 더 비중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결국 다 선택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바겐 세일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좋은데? 뭘 사지? 약간 예. 그런 행복한 고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빅스텝 이번에 물가가 9%까지 올라갔으니까 야,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약간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제 선택을 해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원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그러니까 위험을 좀 짊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요지는 뭐냐면 주식 시장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위험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는. 예. 확실히 좀 오히려 위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행복해하고 더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하고 예. 지금같이 사실 너무나 많이 빠졌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는 이런 순간이 사실상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위험이 낮아지는 그렇죠. 기회가 생기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인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바닥에서 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건 뭐 신이 아닌 이상 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무릎일 것 같은. 지금은 누가 봐도 무릎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이제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고, 왜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제 연준이 이제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됐다. 이제 모든 거를 희생하더라도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이 약간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지 않나. 라고 생각. 오히려 이제 엄청나게 금리를 올려도 시장은 오히려 무덤덤할 수 있고, 이제 원래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6개월 선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유동성이기 때문에 주식은 우리가 팔고 나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현금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주식이 먼저 그러니까 유동성의 가치가 더 높은 코인 시장이 먼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럼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당연히 이제 떨어질 텐데 이 상황에서 이미 지금 달란트님 말씀해 주셨지만 성장주라든지 우리가 아까 말씀 게임이나 엔터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80%까지 떨어진 것도 많거든요. 네네. 뭐 최근 뭐 예를 들면 NC소프트라든지 뭐 펄어비스라든지 우리가 그 전에 좋았다라고 했던 주식들도 뭐 넷마블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고점 대비 하락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주식들은 더 뭐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한 마이너스 이미 고점 대비 한 80에서 그 정도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결국 이제 실적주로 자금이 이제 왜냐면 믿을 건 결국은 이제 안전자산밖에 이제 실적주밖에 없다면서 먼저 올라가면서 대신에 금리를 올리면은 부동산이 약간 이제 떨어지고 요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서브프라임 때 정통으로 맞았었는데 주식을 팔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100으로 다 최저점 4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맞아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그런 주식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폭락장 때문에 예.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계좌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가 예. 사실 관건이긴 한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막 앞서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올라가고 예. 그래서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손절을 하고 좀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들어가야 된다. 뭐 예. 그런 의견도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그냥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달란트님께서 마이너스 5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토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너무 특별하지 않은 게 국민연금마저도 지금 올해 마이너스 20% 손실이 진짜요? 났다 하거든요. 국민연금이. 왜냐면 이제 시장 평균만큼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도 고점 대비 이제 20% 이상 하락하고 우리나라도 고점 대비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 그 물량 중에서 채권 물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주식들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마저도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통 일반 투자자가 너 요즘에 마이너스 20% 났어라고 하면 선박. 아, 선박. 그렇죠. 잘했는데? 잘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네. 마이너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한 30에서 40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투자가 굉장히 심리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이 만약에 내가 원래 좀 성장성 있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이 마이너스 3, 40%가 났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마이너스가 났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본전 심리가 너무 강해져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점에서 더 떨어지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심리전에 이기지 못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두 번만 딱 실패해버리면 그럼 완전 멘탈 이제 나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40이 가도 지금 지수가 2300이니까 만약에 뭐 지수가 여기서 뭐 정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이너스 될수록 폭이 점점 작아지거든요. 뭐냐면은 100에서 30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30%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70이 되잖아요. 네. 그럼 70에서 마이너스 30%면 20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맞아요. 극단적으로 그 마이너스 80%랑 마이너스 90%랑 예. 그 10%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예, 실제로 그 금액은 50% 떨어져야지 예. 사실 거기에서 90%가 되는 거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떨어질수록 사실은 떨어지는 폭이 점점 줄어드는데 단지 공포심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이너스 3, 40인데 마이너스 50이 두렵다 해서 미리 팔아놓으면은 지금 이미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3, 40이 손실이 확정된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금리나 이런 상황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저점에 사서 더 저점에 사서 이렇게 매매를 잘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라고 하죠. 그렇죠.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엇박자가 나면서 엇박자가 나면서 손실이 마이너스 40에서 이제 더 막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저는 95%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심리를 이기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만약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이미 손실이 뭐 3,500만 원이 났는데 그럼 6,500만 원이잖아요. 이걸 다시 1억으로 복구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주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질 때 조금씩 더 사면은 이렇게 이제 뭔가 뭐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자본주의는 무너지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오를까 떨어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제일 하는 게 마음 편하냐면요. 망할까 안 망할까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 회사는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좀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라고 하면 오히려 저점에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조금 산다고 하면은 왜 조금을 사냐면 어차피 작게 산다고 해서 뭐 매수 단가가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심리적인 어떤 이게 안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한 주라도 이렇게 사면은 약간 안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영님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다 맞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손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버티셔서 이제 오셨는지 그때 약간 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서브프라임 때 사실은 거의 진짜 정통으로 맞았었는데 그때 제가 주식을 팔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주력 포트폴리오가 어떤 거였냐면 현대모비스와 LG화학, 그 다음에 신한지주, 그리고 고려아연이 주력 포트폴리오였거든요. 고려아연 엄청 올랐잖아요. 예, 고려아연이 주력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제가 그 신한지주는 투자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그때는 KB금융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서 제일 큰 은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현대모비스나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회사를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이제 견학을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회사가 망하면 그냥 우리나라도 정말 심각해지는구나. 그거를 이제 너무 잘 아는 상황이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한참 중국에 뭔가 이제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많다고 해서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가 그 포트폴리오였는데 서브프라임 때 떨어질 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회사 중에 하나라도 망하면은 우리나라도 끝장이다. 좀 약간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신한지주나
어차피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쪽 이제 완전 계열사니까. 현대모비스가 망하면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가 이제 휘청거리는 거죠. 예, 그리고 LG도 마찬가지고,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금은 동을 만드는 회사니까 이런 회사가 망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심했냐면, 현대모비스가 10만 원일 때, 제가 한 10만 원 해서 11만 원 정도 샀는데, 그게 6만 원? 6만 원까지 떨어지고, 고려아연도 제가 12만 원 정도에 샀는데 4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신한지주를 제가 4만 2천 원에 샀는데 그게 16,000원까지 떨어지고. 다 토막이 아니네요. 예. 3분의 1 토막이네요. 다. 거의 그때 마이너스 와. 70%까지. 근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그 당시에도 우량주였을 텐데 예, 와, 그런 상황이 발생을 예. 하니까 버티지 못했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이제 그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글을 쓰다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낸 게 이제 첫 책. 반성문을 나는 왜 뭐가 잘못됐고 뭘 제대로 투자하지 못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쓰다 보니까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대부분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100으로 다.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예, 100이요. 거의 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심지어 플러스 400, 500 약간. 고려연이 그 다음에 엄청 올랐어요. 예, 저도 기억이 왜냐면 나는 게 10배 정도 올랐어요. 진짜. 최저점 4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맞아요. 지금 네. 올라가고, 지금 가격이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 아이언 업체 중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글로벌 아이언 업체가, 고려아연이 굉장히 글로벌 아이언 업체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개, 3개만 살아남고 다 파산해버리고 다 파산해버려서 이제 아이언 완전 독점? 약간 와. 그렇게 되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나 뭐 LG화학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떨어지다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중소 이제 업체들이 다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다 쓰러지고, 약간 그런 과정을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은 서브프라임 상황과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브프라임이 더 심했어요. 훨씬 심했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서브프라임은 그때 S&P, 그러니까 신용평가기관에서 모기지 채권을 AAA 등급을 했었던 게 알고 보니까 F 등급이 정크였는데 네. A.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이제 뭐 미국이 어떤 기축통화의 어떤 그런 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관점이었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달러란 채권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신용이 붕괴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도 강달러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지 이제 연준이 너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 이제 양적 완화를 너무 심하게 한 거죠. 저금리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양적 완화와 이제 경기 부양책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때 예를 들면 미국 국민한테 그때 거의 인당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원금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통화량이 많은 상황인데, 이 통화량이 많은 상황은 사실 간단해요. 이 처리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네. 금리를 올리면 돼요. 그렇죠, 사실. 금리를 올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하나둘씩 파산하고,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이제 살아남을 텐데, 그 과정마저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왜냐하면 그 기업이 주식이 빠지면서 이제 부실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5개 살 거 1개밖에 안 사고, 3개 살 거 나는 안 사. 약간 이렇게 되면은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이제 서브프라임하고 비교했을 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 기준금리가 2.5 수준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렸는데, 기준금리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한 4%까지 올라가면은 네. 이제 엄청난 좀 어려움이 겪겠지만 결국은 이제 거품이 빠지고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힘든 과정인 거죠. 견디는 그 시간이. 그렇죠. 이게 견디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금 버블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유혹은 있을 것 같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당시에 사실 이게
단기간에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뭐 어떤 전문가는 제가 기억에 나는 게 한 코스피가 한 900 얼마까지 찍고 한 1100, 1200까지 반등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6개월 정도 내다보고 풋옵션을 사라 막 그런 식으로 막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그때 그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다. 계속 막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을 텐데 팔고 다시 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저점에서 주식을 팔아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단기로 치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위험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풋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풋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풋을 하나의 전략으로 쓸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세가 일반 투자자들보다 작고, 거기에다가 풋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거든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풋이 굉장히 위험하고 선물 매도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재화에 제한이 없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게. 왜냐면은 지금은 금을 통해서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를 그냥 찍어내면은 돈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은 사실은 미국이 지금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드는 거지, 이게 너무 사람들이 너무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뭐랄까, 이제 이 상황이 되면은 뭐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뭐 말을 조금 더, 뭐랄까, 좀 긍정적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풋이나 일단 선물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반 투자자들이 단순 어떤 투자 목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약간 풋은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 말씀하셨던 그런 주식들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그런 기회를 누리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팔지 말고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이 위기 때 성장성이 확실한 기업을,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 관련 주식 같은 경우,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이런 것들이 결국 살아남는 기업이 이것들 다 독식 갖고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만 만약에 하락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나중에는 결국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약간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보통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많이 투자하시는 게, 저는 투자를 절대 실수나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삼성전자를 사모은 이유는 뭐냐면 성장성이 높고, 그냥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제 비즈니스를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적을 보고 산 건데, 실제로 작년에 2021년에 삼성전자가 그 전해보다 실적이 월등했거든요. 영업이익이 거의 3조가 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지금 1분기, 2분기도 사실은 뭐 역대 최대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난 상태고, 그러니까 1분기에 영업이익이 14조, 2분기도 영업이익이 14조니까 벌써 합치면 거의 30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뭐 60조가 조금 안 될 상황이니까, 그래도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도 주가는 하락을 한 상황이, 그럼 우리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만 만약에 하락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시장 관점이잖아요. 시장 관점에 보면 TSMC도 실적이 엄청 좋다고 하는데도 지금 대만 시장도 완전히 뭐 코스피만큼, 그죠? 엄청나겠다. TSMC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더라고요. 우두두두두 떨어지고. 왜냐면 우리가 늘 삼성전자 파운드리 경쟁 상대 TSMC 얘기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하락했는데 TSMC는 올랐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TSMC도 같이 떨어졌고, 삼성전자만큼 더 떨어졌어요. TSMC도. 그리고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거의 뭐 엄청나게 40%? 거기도 거의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났고. 기본적으로 반토막. 그리고 인텔은 1텐도 보면 오르는 것도 없는데
더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만 이제 우리가 하락하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뭐 너무 심각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떨어지고 있네.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왜 떨어지느냐라는 포인트를 봤을 때는 물가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계 중에서도 또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투자 쪽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알겠죠. 어떤 걸 아냐면은 결국은 미국 금리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상황에 봤을 때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신 어떤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분들은 아마 어떤 거를 보면은 약간 물음표를 약간 들 것 같냐면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사실은 우리나라 웬만한 서울의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뉴욕의 중심가와 거의 가격 차이가 없는 아마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는 지금 어떤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 부채가 굉장히 높고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한국이 금리를 따라 올리면은 우리 이 안에서는 완전히 그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금리가 올린다고 해서 섣불리 막 따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당연히 똑같은 금리 상황이면 당연히 외국 자본이 달러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 자금에서 좀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역대 최고로. 아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성장주 같은 건데 오를 때는 잘 몰라요. 오를 때는 뭔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금리가 딱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자를 낼 수 있는 그거는 뻔하거든요. 돈이 왜냐하면 생기지가 않잖아요. 뭐 월급을 탄다든지 뭐 돈을 이제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이제 상승기 때는 어차피 뭐 집값이 올라가면 이걸로 뭐 충당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금리가 딱 올라가는 순간 이자 비용은 늘어나면서 이게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가 딱 꺾이면은 그냥 가만히 머물고만 있어도 이자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가 너무 힘겹잖아요, 사실은. 약간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OECD 중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위라고 하는데 사실 글로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뭐 IMF를 통해서 그 나라 GDP 대비 어떤 총생산성 대비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해서 외국인 자본들도 조금 빠져나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복귀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개별 기업 관점에서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겨서 빠진 게 아니라 뭐 TSMC나 엔비디아나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의 원인이 결과적인 인플레이션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엄청 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빼는 게 뭐 아시다시피 뭐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사실 빼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주저앉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반등하는 그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즉 금리 인상을 피크를 찍고 좀 내려가는 물가도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사실 좀 반등의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고 약간 좀 그때를 좀 노리고 투자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업은 멀쩡한데 왜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예상은 했지만 미국 시장 안에서 테슬라 다음에 현대차가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맞아요. 그거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해 보면 미국 내 우리나라의 어떤 지위가 왜냐하면 일본이 도요타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 3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정말 이게 그런 어떤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테슬라 다음에 현대차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와 진짜 대단하다. 지금 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회사 자체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2분기에 역대급 지금 실적이 나왔다. 이제 3, 4분기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총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럼 뭐냐면 삼성전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TSMC도 줄어들고 엔비디아도 줄어들고 인텔도 어차피 다 이제 매출이 떨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총 수요가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구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이제 큰 악재가 아닌 것 같고, 이제 실적도 좋고 멀쩡한 이 기업들이 결국은 고금리 상황이고 우리나라 어떤 가계부채나 이런 상황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은 뭐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결국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약간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사모는 전략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저는 이제 사모아 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제가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뭔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투자가? 예. 지금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죠? 너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주식을 살 때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고 늘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시장은 너무 재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렇긴 하죠.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름난 소문난 시장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 즐겁잖아요. 하긴 뭐 저희가 관광 코스로 가면은 뭐 유명한 그런 뭐 시장 같은 경우에 항상 그럼요. 방문을 하고 뭐 먹어도 보고 예. 구경도 하고 하니까 들어가는 순간 뭔가 맛집이 많을 것 같고. 드시는 걸 좋아하시죠? 예, 들어가면서 뭔가 네. 떡볶이라도 하나, 딱 1인분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장은 정말 재밌는 곳인데, 시장이 약간 재밌지 않고 너무 지옥 같을 때가 언제냐면, 돈이 없을 때.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투자는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상황이 불확실성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게 보이지만 과연 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얼마나 떨어질 거는 도저히 예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연준도 너무 재밌다라고 표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잖아요. 맞아요. 목표가 2%래요. 2%까지 어떻게 떨어뜨릴지. 지금 2%까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웃음이 나요. 아니 어떻게 9%까지 올려놓고 2%를 목표로 하면은 5%만 넘어가도 긴장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총 수요를 줄였어야 됐는데, 9%까지 올라간 걸 2%까지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상상이 약간 안 가고, 저거를 2%까지 떨어지기에는 정말 엄청난 고통과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지금 통화량 관리에 약간 좀 핸들링이 좀 실패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도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샀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딱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식을 사면 안 되고,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내가 많이 안 사고 조금씩 사면 뭐 떨어지나 올라가나 시장을 또 즐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내가 현금이 없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즐길 수가 없으니까. 네, 너무 즐길 수가 없어요. 지금 현금이 없으면은 사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그냥 주식도 보기도 싫고. 근데 저도 이제 투자를 늘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대부분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려워하고 실패하는 원인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주식 시장을 안 보세요. 그러니까 좋을 때 자꾸 보고 안 좋을 때 안 보시거든요. 본능이죠, 본능. 사람의. 저는 제가 그 경험이 서브프라임 때 마이너스 70이 갔다가 플러스 300, 400이 가는 거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제가 좀 외면하지 않고 계좌를 늘 지켜봤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늘 반성하고. 근데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려울 때 장을 안 보는 것보다는 좀 고통스럽지만 이거를 보고 좀 경험을 해보시면 다음에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다. 뭐 현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늘 투자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으면 다음에 또 실수하는 건 인간으로서는 좀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사실 더 빠진 게 또 네이버랑 카카오잖아요. 예. 이것도 뭐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셨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가 주식 시장 안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맛집 느낌? 결국은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는 맛집.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스마트폰을 거의 뭐 사용하고 몸의 분신처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더 발달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게 상황이 좋을 때는 기대 심리가 높아서 올라갈 것 같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또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성적으로 살펴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점이 시가총액이 80조였거든요. 80조인데 다들 알고 계셨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한 4천억? 그 전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그 전에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그러니까 1조 대 항상 수준으로 나고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80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퍼로 쳤을 때 뭐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쳐도 퍼가 거의 한 70배 수준이니까 정말 싸지 않은 주식이고 일단 네이버 카카오는 배당도 없고 그렇죠. 배당이 없는 주식이고 그러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주식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80조였으니까 반토막이 나면 얼마냐면 40조예요. 근데도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도 1조 한 2천억에서 5천억 정도 그 사이로 예상이 돼요. 그럼 1조 5천억에 시가총액이 40조니까 지금도 퍼가 어떻게 보면 30배 수준인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가고 상황이 안 좋으면 충분히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또 해결이 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맛집. 그러니까 결국은 플랫폼은 또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결국은 뭐 반등을 하고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비중이 크면은 성장률에 대한 비중이 크면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합쳐서 비중이 10%다. 이러면 약간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중이 뭐 한 3, 40%다. 이러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 매수를 또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만 많이 그러니까 퍼가 30이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의 영업이익의 한 70%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카카오는 최고점에서 시가총액이 70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반토막 나서 반토막이 아니죠. 한 마이너스 60% 정도 빠져서 시가총액이 30조인데 올해 카카오가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1조 정도 예상되는 것 같아요. 퍼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뭐 낮은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적정한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그때 네이버 카카오 이제 한참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재밌는 게 뭐냐면 퍼 얘기를 아무도 안 하세요. 그때는 퍼 얘기를 다들 좀 안 하시죠. 그런 게 이제 약간 그때 당시에는 뭐 퍼가 아니라 PDR이라고 해서 프라이스 드림 레이셔라고 해서 완전 제로 금리고 요금수 엄청 풀 때니까 그냥 꿈으로 가는 주식이다. 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이제 복습을 하면 잘 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실적이 뭐가 중요하냐. 성장성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은 누가 버틸 수 있느냐 이 관점인데 버틸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미래는 모르겠고 당장 얼마를 벌고 빚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계산이 돼버리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 물론 이제 속은 너무 상하지만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경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실 본 분들은 저는 그래도 기다리면 지금 워낙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손실이 만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단지 안타까운 건 시장에 너무 좋은 물건이 많이 생겼는데 약간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잘 버티는 방법이 이제 본업을 열심히 해서 그 캐시카우를 꾸준히 만든 다음에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괜찮은 주식들을 사모으는 그런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인내를 하는 거죠. 고통과 인내를 잘 견디면서 주식을 사고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주식을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고수익에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실 투자하는 건데 실제로 투자해 보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더라. 하나도 그렇지 않더라.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작정하고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 돈을 줄 테니까 전 세계로 무작위로 약간 확장해라. 전 세계 인재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일전에 그 주영님께서 하신 스터디 거기에 참석을 해봤거든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약간 이제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그 금융의 자본이 에너지 패권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렸는데 지금 현재는 이곳으로 쏠리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산업 구성을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미국의 글로벌 주식들 중이나 기업 중에서 어떤 게 많았냐면 에너지 주식들, 에너지 주식들이 굉장히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막강했는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웠냐면은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뭐 구글, 그리고 테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전면에 배치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기차를 어떤 전기차가 빠르게 확장할 거라고는 예상을 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달러의 기축통화의 담보가 되는 게 석유거든요. 우리나라가 원유 그 외환 보유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달러가 없으면은 석유를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면은 달러의 기축통화의 어떤 이 담보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석유보다는 어떤 정보로 이동이 되는 게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되냐면 아니 어떻게 애플 기업이라는 주식 회사 하나가 시가총액이 막 3천조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 어떻게 저것도 몇 천조가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작정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구글과 아마존, 테슬라를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뭐든지 돈을 줄 테니까 전 세계로 무작위로 약간 확장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과거와 이제 또 다른 게 테슬라 앨런 머스크 회장님께서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지금 지구 밖에 그 스타링크를 하면은 이제 지구의 전 세계 와이파이를 지금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와이파이를 굳이 지구 밖에까지 지금도 잘 터지는데 이걸 도대체 왜 필요하나라고 하는데 저희가 외국만 나가봐도 정말 그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 구간이 굉장히 많고 아직도 오지나 이런 데는 와이파이가 거의 안 터지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 스페이스 X의 어떤 스타링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돼서 지구 곳곳에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이 잘 터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애플의 어떤 성장성은 엄청나게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애플이 무서운 게 애플과 구글과 애플 앱이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어떤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모든 저희가 대부분 앱을 다운을 받아버리는데 그렇죠. 결국 그거를 하는 순간 그 안드로이드가 저 대부분의 매출의 몇 퍼센트를 무조건 다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엄청난 독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은 달러를 가지고 석유를 담보로 했는데 나중에 미국이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라든지 뭐 테슬라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산업을 키워서 지구 밖에 그러니까 스타링크를 만들고 이 스타링크는 결국은 테슬라의 어떤 그 앨런 머스크의 이런 미국의 어떤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을 통해서 전 세계 와이파이를 장악한 다음에 애플이나 이런 모든 구글 앱을 통해서 나중에 결제를 할 때 달러로만 결제를 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석유보다 더 꼼짝없이 달러가 아니면 뭐 구글이나 애플에서 결제가 안 돼버리게 만들면 지금 사실은 애플의 그 스마트폰에 대항할 수 있는 게 갤럭시? 사실은 갤럭시밖에 없는데 저희는 자체 그런 어떤 구글이라든지 그렇죠. 어차피 안드로이드에 종속이 되어 있다 저희는 보니까 그야말로 하드웨어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좀 강력하지 않,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정말로 이제 어떤 정보화 시대, 정보 자체나 이런 기술이 돈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 이거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 자체가 객관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가총액만 봐도 야 저기는 돈이 진짜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재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인건비가 보통 다른 데보다 한 5배는 더 줘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잘 보니까. 예. 거기다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가 도요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오타주.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명품 브랜드가 시가총액 상위고, 독일도 아직은 자동차 산업이 시가총액 상위고, 러시아는 자원이 많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코스피에서 이게 굉장히 코스피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1위 산업이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아까 정보화 산업의 핵심이 되는 게 반도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 있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글로벌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좋은 투자처도 또 될 수 있다. 단지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지금 힘든 점은 주택 가격 상승이 좀 너무 좀 과했다. 왜냐하면 주택 상승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포스코나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금리가 올라가면 과거보다는 너무 힘들지만 이럴 때는 투자를 좀 줄이고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이제 이자를 잘 갚으면서 잘 버텨야지 이렇게 되는데, 주택 가격은 이게 금리가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뭔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도 그 헤게모니를 쥘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사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제가 심하고 또 약간 폐쇄적인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미국에 대항할 정도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저희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어떤 경쟁보다는 협력 관계가 될 미국의 어떤 빅테크 주식에 가장 좀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랑 뭐 대만의 TSMC 정도. 사실 근데 지금 뭐 이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긴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빅테크 주식들,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예. 근데 정말 길게 본다면은 지금이 기회겠네요, 사실. 그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시장 관점이나 우리가 1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이게 관점이 주식이라는 게 현금이 있는 사람과 이제 고점에서 지금 손실이 난 사람들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고점에서 주식을 많이 산 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안 사고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을 겪어서 투자를 앞으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지나가야 되는 약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의 인재라는 인재,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저는 이공계 천재들이 대부분 가는 회사가 반도체, 아니면은 플랫폼, 아니면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천재들이 또 모여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주식은 하락하고 있죠. 주식은 하락하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지금 연구진들은 피땀 흘려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라는 게 미래에 대한 긍정의 관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는 너무 앞으로 안 될 것 같고, 미래는 뭐 망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희망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보면은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을 봐라 시장보다는 예. 그 말씀 인상 깊게 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이것도 약간 장기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바로 탈세계화. 사실 한 2010년도 중반 그때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슬슬 시작이 됐고 이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대립각이 완전히 이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IPF라고 해서 아예 그냥 뭐 미국과 인도 약간 그쪽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뭐 동맹국들까지 뭐 이렇게 경제 체제를 단합하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좀 탈세계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뭐 투자 기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지금, 달란타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탈사계화라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가 지금 결국은 이 IT 산업으로 거의 통일돼 가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모든 지금 미국의 생각은 아마 그걸 것 같아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단말기를 애플폰으로 만들고 싶을 거죠. 아이폰으로 만들고 싶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아이폰에 쓰는 모든 그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든지 간에 아이폰 거기 안에 이제 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만들든 간에 매출이 얼마를 이제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탈세계화가 결국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왜냐면 지금 탈세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보가 너무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 정보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애플, 또 MS,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것들이 탈세계화를 이제 주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미국에서 전 세계 시장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하면은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로 막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너무 이제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 SNS 이런 것들로 통해서 소통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결국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금리가 물론 올라가고 모든 상황이 힘들어지는데 이런 거죠. 현금이 있고 금이 있고 반도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을 뭐 한 조금 길게 5년을 만약에 보관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네. 과연 나는 5년 동안 현금을 5년 동안 둘 것인가, 아니면 금을 그냥 5년 동안 사둘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글로벌 기업에다가 그냥 넣어둘 것인가. 왜냐면 저희가 반도체를 사서 쟁여놓으면은 금방 이제 옛날 게 되니까 이제 좋은 그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들 경험해 보셨지만 돈이라는 게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금리가 딱 올라가고 환율이 막 이렇게 폭등을 하면은 돈이라는 게 이렇게 값어치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원화라든지 달러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화나 달러는 이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산성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약간 투자를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고금리 상황이지만 내 현금을 둘까? 금을 놔둘까? 반도체 만드는 기업을 둘까? 아니면은 그러면은 뭐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거를 나는 금보다는 전기차 배터리를 모아볼까? 약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투자가 좀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탈세계화 자체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뭐 서방 국가들,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대립을 펼칠 것인데, 이 대립의 핵심이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미국이 잘하냐 중국이 잘하냐 이걸 떠나서 사실 반도체 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시각으로 보면 되겠네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그 IT 기기를 만드는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재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없으면 아예 작동이 이제 안 된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를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하실 때
바로 이제 반도체 바로 공장부터. 그냥 평택 갔죠. 예, 그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의도가 어.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한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셨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럼 그만큼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 있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그렇게 반도체가 중요하면 미국에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면 되지. 그거를 왜 뭐 굳이 한국과 대만에 맡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미국의 어떤 사람들의 그 인건비 대비 일하는 수준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면서 네네. 야간 자율학습은 항상 이제 원래 학교는 마치면 밤 10시 아니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 대비 어떤 그 교육 수준 대비 이러한 제조업을 그러니까 창의성이 아니라 그 근면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면 성실하고 스마트해야 되고. 그렇죠. 꼼꼼하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분명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인건비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잘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숙련된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교육열도 뭐 정말 세계적이고 그리고 근면성실로 봤을 때는 저는 뭐 근면성실과 눈치 좀 뭔가 이제 빠릿빠릿 이걸로는 뭐 절대 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으로 봤을 때 미국이 결국은 우리나라한테 줄 수밖에 없다. 메모리를 가져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거기는 이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약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천문학적으로 시설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각자의 영역에서 또 잘하는 거를 예, 맞습니다. 또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또 뭐 그렇게 막 바이든이 와서 이제 삼성전자 공장을 간 것 자체가 예. 생산은 너희한테 확실히 맡길게 이제 예, 그런 맞습니다.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가격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아이폰을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는 거에 어떤 계획의 차질이 왜냐하면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 애플이 만약에 가격을 떨어뜨리기 시작한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애플 폰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플랫폼을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안 쓰게 만든 다음에 휴대폰 가격은 다시 천천히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예,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미국이 애플을 시가총액을 3천조까지 만드는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길게 보고 예. 본다면 확실히 좀 반도체 관련 그런 뭐 기업들 주목하면 좋겠고 뭐 그런 관점에서 뭐 개별 기업도 좋지만 뭐 관련 ETF도 사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뭐 그런 것도 맞습니다. 이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예.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지금 물가가 너무 높고 여기 상황에서 금리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어떤 유동성 축소인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경제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어떤 너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로 속상해하기보다는 이런 것들 이제 좀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저희 이제 달란트 투자님 방송을 늘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 이 위기를 충분히 기회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저희가 꾸준히 공부를 하면 이 어려움을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07년도, 2008년 넘어가면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또 엄청나게 평가 손실을 입으셨지만 또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버티다 보니까 그게 또 완전히 역전돼서 뭐 플러스 300%까지 나는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정말 좀 여러분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시장을 보기보다는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막 바뀌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기업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